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일전쟁 5부입니다. 난징이 함락되고 약 1년 뒤였던 1938년 11월 우한이 점령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당 정부의 수도 충칭뿐이었죠. 하지만 일본군이 우한을 점령하면서 흘린 피가 6만 명 이상, 더군다나 난징 함락에서부터 우한 함락 때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마다 일본군이 승리를 해도 승리한 것 같지가 않은 이 추가적인 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 일본의 대중국 전략 방침이 소폭 수정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대륙 전체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의 만주국을, 내몽골의 몽강자치연합정부라는 괴뢰국을 세웠듯 이제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기본 목표는 일본의 적대적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일본의 협조적인 친일파 중국인들을 필두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한 후 나중에 중국 대륙의 일본의 괴뢰 정부를 수립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아무리 일본군의 피해가 커도 이 전세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상황이 훨씬 더 절망적이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 친일 배신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왕징웨이였습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에 이어 국민당 정부의 2인자로 아주 옛날부터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의 1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였답니다. 끝끝내 장제스와 승부를 단념하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에 소속되었지만 이 장제스와 왕징웨이는 절대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였죠. 왕징웨이가 처음부터 일본에 협조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 몰래 홍콩에 있던 일본 영사에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냐는 제안을 합니다. 왕징웨이의 제안은 만리장성 이북으로는 중국 영토를 포기할 테니 그 이남에 대해선 일본군이 차지한 지역을 전부 돌려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영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고 왕징웨이가 장제스에게 보고했지만 장제스는 만리장성 이북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전쟁 이전의 영토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싸움뿐이라고 항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왕징웨이가 일본의 유화적인 걸 알고 왕징웨이에 더 접근하기로 했죠. 왕징웨이도 아직 중국엔 장제스에게 반감을 품은 군벌들이 다수 있다며 자기가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면 이 장제스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왕징웨이는 일본과 몇 차례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만리장성 이북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만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일본군의 완전한 철수를 약속했습니다. 1938년 12월 왕징웨이는 충칭을 이탈, 중국 남쪽의 광둥 군벌들과 연합하기 위해 우선은 베트남 하노이로 거처를 옮깁니다. 1939년 1월 분노에 찬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 내 왕징웨이의 모든 관직과 업무를 중단하고 제명시켜버렸죠. 심지어 장제스는 하노이로 자객을 보내 왕징웨이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하노이에 있을 수 없던 왕징웨이는 일본군의 보호하에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왕징웨이가 상하이에 있으면서 상하이는 친일 중국인들의 기지가 되었고 분노에 찬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항일 단체를 만든 뒤 상하이로 들어가 친일파들에 대한 제거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영화 새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왕징웨이는 장제스에게 반감을 품은 군벌들이 왕징웨이에게 붙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왕징웨이에게 협조하는 군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중국 국민이 왕징웨이에게 분노했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왕징웨이를 중국의 이완용이라고 여긴답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은 장기전으로 치닫는 전쟁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난징만 점령하면 국민당군의 전의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 믿었지만 난징을 점령하니까 국민당군은 오히려 더 싸울 의지를 불태웠죠. 우한을 점령하면 이번엔 진짜 국민당군이 전의를 잃을 것이라 해서 우한을 점령했는데 그럼에도 장제스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일본군이 대도시를 점령하기는 하지만 국민당군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고 오히려 일본군의 보급선은 점차 길어지고만 있었죠. 난징에서 우한까지 가는 데만 약 1년이 걸렸는데 충칭까지 또 진격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득한 겁니다. 일본군은 어떻게 하면 국민당군의 전의를 꺾을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국민당군의 보급을 끊는 것이었죠. 일본군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엄청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었기에 서방 세계는 국민당군을 지지하였습니다. 서방 세계는 보급 면에서라도 국민당군을 돕고자 영국의 경우 미얀마를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북부 베트남을 통해서 국민당 정부에 보급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현재 일본군이 중국의 최남단 도시 광저우를 점령하고 있으니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북부를 공격해 국민당군의 보급을 끊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그 교두보로 하이난 섬을 우선적으로 점령하기로 합니다. 하이난 섬은 중국판 제주도로 알려져 있죠.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베트남 바로 옆입니다. 1939년 1월 일본 해군이 하이난 섬을 공격해 침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현지 중국군의 저항이 격렬했고 또 프랑스가 위협적으로 나오며 혹시라도 더 베트남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프랑스는 전쟁을 불사할 거라고 겁박했죠. 이에 일본군은 하이난 섬에 주둔만 할 뿐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일본군은 절대적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선에 있던 일본군이 싸움을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굶어 죽을지언정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우한을 점령하고 우한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제11군은 군대를 나누어 12만 병력으로 보급 충당을 위해 인근 난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난창에는 쉐웨가 이끄는 20만의 국민당군이 있었습니다. 1939년 2월부터 시작한 난창 전투는 국민당군이 수적으로 우세였지만 화력과 장비면에서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월등했고 쉐웨의 국민당군도 잘 싸웠지만 결국 한 달 끝에 난창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4월 쉐웨의 국민당군이 다시 난창 탈환을 위해 진격했지만 일본군은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쉐웨의 난창 탈환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창 사수전에서만 일본군은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죠. 그런데 난창에 지금 일본군이 12만 명이 와 있다는 건 그만큼 우한에서 12만 명의 병력이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국민당 군사 최고위원회 부주석이었던 리중러는 우한을 탈환하기 위해 우한으로 향했습니다. 우한에 있던 일본군은 우한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주변 도시들을 더 점령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지목된 것은 창사였습니다. 창사로 진군한 일본군은 10만 명, 창사했던 국민당군은 30만 명. 언제나 국민당군의 병력수가 일본군보다는 많았지만 우수한 화력에 밀려 끝내 지는 것은 국민당 쪽이었죠. 하지만 이번 창사 전투는 달랐습니다.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창사 전투에서 국민당군의 결사항전으로 일본군이 창사 함락에 실패한 겁니다. 1939년 11월 중국 대륙 남방에 있던 일본군 5사단이 광시성의 성도 난닝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보급을 지어봤던 중국 국민당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국민당 정부도 절망했겠으나 우한을 노리는 리중런이 선전을 하고 있었고 또 창사 전투에서 국민당군이 승리하면서 이 장제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1939년 겨울 우한, 난창 등의 후난성 도시들과 광시성의 난닝 탈환까지 목표로 한 동계 대공세를 추진했습니다. 1939년 국민당군의 대공세는 40일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000회가 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대적으로 치른 공세와 달리 생각보다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한 탈환에는 실패했죠. 우한 공격에만 국민당군 50만이 동원되었는데도요. 이 우한에서 일본군이 미친듯이 발악을 했고 1939년 국민당군의 대규모 공세는 일본군과 국민당군 양측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습니다. 서로가 지쳐버린 거죠. 1939년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미국은 중립을 표방한다면서 전쟁 개입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일본군의 침략 행위는 규탄한다며 국민당 정부의 재정부장이자 장제스의 처남 숭쭈원을 통해 2억 위안 상당의 차관을 지원해주기도 했죠. 1939년 동계 대공세는 장제스의 야심작이었던 만큼 성과가 크지 않자 장제스는 향후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었습니다. 1940년 3월에는 아예 일본군이 난징을 수도로 삼고 이 왕징이해를 총통으로 세운 정부를 수립해버렸습니다. 왕징이해 정권이 들어선 거죠. 초기 왕징이해가 일본에 협조적인 건 여태 중국인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일본의 유화적이었다라는 변명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 공식적인 괴뢰 정부가 세워지니 왕징이해는 명백한 역적이 되었고 중국인들의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제스는 왕징이해 때문에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여기에 장제스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 놈들이 생깁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세력이었죠. 6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